자, 마지막 6교시입니다. 오늘은 상징놀이까지 보기로 했는데요. 상징놀이에서 출제가 단 한 번이 이제 되었습니다. 명칭 물어보는 거는 여러 번 되었는데요. 273페이지 보시면 2014년에 이 상징놀이의 구성 요소 중에서 탈중심화, 탈맥락화, 통합 이것이 표로 제시되면서 정의를 쓰게 하기도 하고 용어를 쓰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마지막 시간에 볼 거는요. 이 상징놀이가 발달한다라는 거에 어떤 그 준거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가 아직 되지 않은 이유는 상징놀이의 발달 단계를 얘기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고우엔과 맥쿤을 봤을 때 마지막 단계까지 가도 이 2세 말에서 3세의 어린 연령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상징놀이가 시작되는 요 시기부터 요 마지막 시기까지 사실 연령이 크게 유아기로 막 높아지는 연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어디에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장애통합학급을 위해서 놀이를 교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상징놀이 발달의 단계를 보통 이제 자료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어린 연령을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죠. 왜냐면 3세 같은 경우에 2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세에서 3세로 넘어오는 그 연령에 그 단계를 자세하게 문제를 내고 싶다라면 요 모델을 가지고 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처음에 이 단계를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내가 너무 복잡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먼저 세 가지의 준거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준거로 이해를 잘 해 두시고 여유가 되실 때 암기를 덧붙여가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31페이지. 학자의 명칭으로 단계 명칭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이 놀이의 유형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피아제의 단어로는 상징놀이다. 자, 331페이지 보시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표상하는 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작화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변형해서 놀이하는 놀이다. 그래서 331페이지도 마지막 줄에 가작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에 넘겨보시면요. 가작화 요소가 공통적이에요. 왜냐면 이 상징놀이를 부르는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극놀이, 상징놀이, 역할놀이, 여러 가지 상상놀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다 다르게 불러도 결국은 이 놀이를 이야기한다. 가작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놀이다. 근데 우리가 답안으로 써야 될 때는 보통 피아제로 상징놀이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3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상징놀이 혹은 가상놀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표상하고 사물이나 상황을 다르게 변형시켜서 표상하는 가작화 요소가 있다.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지만 모두 다 가작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줄에 이게 있습니다. 가상 행동에는 언제나 현실 논리가 적용된다. 현실의 논리가 적용된다. 왜냐면 결국은 표상한다라는 게 유아의 경험을 표상하는 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엄마 역할이라든지 병원 놀이라든지 이렇게 현실을 표상하는 현실의 논리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사회적 규칙이라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사회적 규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암묵적으로 유아가 사회 문화적으로 내포된 그 역할 대상에 대한 그 행동 규칙을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한 것이 표현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현실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작화, 상상이 필요한 가작화는 언제 발휘되느냐? 현실에서 모든 것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이 병원에 그 병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병원에 도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가작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어떤 포인트인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는 세 가지 준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상징 놀이가 발달했나 안 했나 요것을 차이를 보는 준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용어를 먼저 외우시고 그다음에 이 용어에서 이야기하는 차이를 뭔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32페이지의 통합이라고 보시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편적인 상징 행동에서 주제나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조직화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각본 이론의 단계 보셨죠? 도식 행동이 있는 이 도식 단계에서 도식이 어떤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순서화돼서 이 도식 행동이 연결되는 것을 사건이라고 했고, 사건과 사건 수준이 시간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된 거를 에피소드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발달해 나가는 것이 통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합은 놀이 내용 주제가 얼마나 복잡해져 가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줄거리 혹은 주제 중심으로 연결될 때 통합이 일어납니다.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 곰인형을 블럭 위에서 떨어뜨리는 단편적인 어떤 행동만을 반복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행동부터 점프하는 행동까지 전체적으로 행동 도식이 연결이 되면 점점 통합이 정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시를 들어서 밑에 12개월, 18개월, 24개월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개월은 단편적인 상징 행동들이 각각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 이론에서 이야기한 도식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상징적인 행위 간에는 연계성이 없어요. 그냥 먹여주는 척, 그냥 재워주는 척, 단편적인 상징 행동이 나타납니다. 자, 18개월이 되면 주제를 중심으로 행위들이 연결돼요. 물을 타고 섞고 후후 불어서 먹여준다든지 이렇게 행위들이 연결된다. 24개월을 보시면 여러 주제를 조합해서 2가지 이상의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병원놀이를 할 때 진찰을 받기도 하고 약을 타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본이 연결되는 수준이 늘어날수록 통합의 요소가 달라졌다. 더 발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탈중심화예요. 중심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유아를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중심에서 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놀이에서 나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징 행동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자, 상징 놀이의 중심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타인인 엄마나 어떤 소방수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은 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서 타인이 되거나 대상물에 대한 상징으로 주체를 변화시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대상물이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탈중심화가 가장 발전을 하면 내가 아니라 인형이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서 얘가 살아있는 척하면서 놀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 333페이지에서 탈중심화 두 번째 줄. 가장 행동의 중심 대상이 나에서 벗어나는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에서 벗어날수록 발달되었다. 12개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의 일상을 놀이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어떤 먹는 척을 하고 내가 자는 척을 하고 나의 일상을 내가 이제 행위를 수행하는 거예요. 18개월로 보시면요. 가상행동의 대상으로 사물을 의인화해서 놀이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24개월을 되면 의인화된 사물이 가상행동의 주도자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인형이 걸어가는 척하고 인형이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인형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인형을 그 가상행동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개월에서 얘기하는 의인화는 뭐냐면 인형을 앉혀놓고 먹여주는 척하거나 얘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3번 탈맥락화를 보도록 할게요. 탈맥락화는 서적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물 대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물의 가작화. 그래서 사물의 가작화를 비고츠키나 이런 학자들 얘기할 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징 전환, 상징적인 변환을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펜인데 마이크인 척 한다든지 아니면 빗자루를 말인 척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탈맥락화는 어떻게 발달을 얘기하나라고 봤더니 현실에서의 용도와 물리적인 특성에서 벗어나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이미 비고츠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고츠키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추상적인 사고 발달 얘기하면서 사물과 그 사물의 실제 의미를
분리를 해야 이 상징적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을 할 때 비고치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는 주축이 되는 사물이 실제와 비슷해야 선택을 하고 나중에는 덜 비슷해도 그냥 상상을 더 부여할 수 있고 나중에는 없는데도 있는 척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게 탈맥락화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의 용도, 물리적인 특성이 처음에는 비슷해야 돼요. 이게 마이크처럼 생겼을 때 마이크의 대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생긴 새가 전혀 비슷하지 않아도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마이크를 내가 잡았다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마이크가 있다라고 가상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로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사물 대체와 관련된 준거이다라고 대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 끝에는 물리적 특성, 현실에서의 용도, 기능이 현실 맥락에서 얼마나 벗어나지느냐를 가지고 탈맥락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개월 아이들을 보시면요. 대용품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이것을 요학자에 분류해서 표상적 사물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상징 놀이에서? 표상적 사물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기하고 똑같이 생긴 모형을 봤을 때 전화를 하는 척하는 것이 표상적 사물을 이용해서 상징 놀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대용품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진짜 전화하는 척하면서 놀이하는 것. 자, 그런데 18개월을 가면요. 모양과 기능 면에서 실제적이지 않은 거를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4개월을 보면요. 원래 기능과 전혀 상관없고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 발달하면 없는데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발달하는 그 세 가지의 준거이고요. 가장 발달한 거 그리고 덜 발달한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서 사례를 보고서 누가 누구보다 더 발달했다.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유를 논할 때 이 정의를 가지고서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용어를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다만 제가 대부분 사물대체인데 서적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탈맥락화를 이 맥락에서 벗어났다를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제시하는 서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지금은 아직 얘기를 드리면 헷갈리실 것 같고 이 상황을 가작한다라는 게 뭔지 다음 주에 사회 극놀이 준거에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서적의 기준은 사물 대체가 탈맥락화이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공부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인 것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밑에 보시면요. 트라익 스미스라는 사람이 놀이 이론에서 개입, 교사의 놀이 개입을 뒤에서 얘기할 때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유명한 학자가 아니죠. 그래도 유명한 학자가 한 얘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작화의 발달 단계. 1단계, 형태와 기능이 제시되는 그대로 사용한다. 아까 12개월의 예시에서 모형을 가지고서 전화하는 척한다. 자, 2단계를 보시면요. 형태와 완전히 다른 의미와 기능을 사물에 부여한다. 그래서 빗자루는 말이 아닌데 말인 척하고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3단계 보시면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몸짓을 활용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없는데 있는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달된 단계. 자, 그러면 뒤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관련 용어 살펴보기에 제가 그 예외적인 것도 여기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일단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상황의 가작화를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발달의 단계로 넘어갈게요. 너무 많게 느껴지시죠? 근데 너무 많다라고 해도 사실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의 준거를 알고 보면은 이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준거를 가지고 무엇보다는 뭐가 더 발달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거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의 준거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막 7단계, 8단계 이렇게 되면 일단 부담스러우니까요. 이해를 하면서 보시고 여유가 될 때 중요한 거 먼저 암기하시고 후순위로 암기를 하십시오. 자, 고웬과 맥쿤이 있는데요. 두 학자가 있는데 맥쿤이 더 간단하게 얘기한 한 학자이지만 서적들에서는 고웬을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얘기하는 서적도 많아서 둘 다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고웬을 이해하고 나면요. 맥쿤은 그것을 줄여놓은 모델이라서요.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서적마다 마지막 두 단계를 다르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시하는 서적이 있고 요렇게 제시하는 서적이 있어요. 제가 둘 다 책에 넣어 놨는데 기준을 뭘로 삼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에 나오는 요 기준, 같은 색깔로 된 요 기준 있잖아요. 요거는 서적들에서는 사실 둘 다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뭘 더 우선순위로 삼아서 기준을 삼아서 공부할까를 판단을 하신다라면 제가 왜 얘를 그냥 기본 틀에 넣어 놨냐면요. 요게 교육부에서 개정놀이과정 자료로 나올 때 요 모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근거를 삼는 게 서적들에선 여러 개 있어도 교육부에서 개정놀이 과정의 자료로 나왔으니까 더 우선순위로 삼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개정놀이 과정이 요 단계는 우리의 일반 유치원 대상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특수반, 그러니까 이 장애통합 학급에서는 놀이의 수준이 더 낮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연령보다. 그래서 요 두 단계, 고엔하고 맥쿤의 단계를 개정놀이 과정 해설서에 넣어놨습니다. 해설하는 자료에. 그래서 교육부 편찬 자료에 들어간 게 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일반 서적에서는 둘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준으로 쓰는 기준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 대상의 자료로 만들 때 또 요걸 썼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를 조금 완전히 버리기가 애매해서 소개는 드리고, 그래도 암기를 할 때 요걸로 암기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서적으로만 제시를 할 때는 저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책자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봤을 때 그 특수학급을 위한 개정 누리 과정의 교육부 자료에서는 요 모델을 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올해 개정을 하면서 요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자, 요 모델을 중심으로 일단은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살펴드릴게요. 자, 334페이지에 1단계 전가작화. 제가 피아제를 설명을 할 때요. 가상행동인지 아니면 모방인지 애매한 그 단계가 이 정신적 표상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전조잡기로 완전히 넘어가면 그러면 완전한 상징놀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적 표상이 나타나는 감각운동기의 6단계에서는 지연 모방이 나타나고 이 내 안에 표상을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때 보이는 행동이 모방인지 놀이인지 굉장히 모호한 행동들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전가작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상징화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설명을 보시면요. 가상행동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지만 이게 모방적 행동인지 정말 가상놀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있다라고 보는 게 2단계잖아요. 자, 2단계와 3단계의 단어를 한번 보세요. 가작화를 하는데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 가작화, 그리고 타인을 대상으로 가작화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요 세 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행동의 중심이 나에서 타인으로 옮겨가는 거 뭐죠? 탈중심화. 그러니까 탈중심화의 발달의 수준을 2단계와 3단계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로 돌아오시면 334페이지의 책을 보시면요. 자기 가작화라고 해도 되고 자기 상징기, 가작화 상징기를 서적마다 둘 다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요. 명백한 자기를 대상으로 한 가상행동에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일상생활을 가작화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컵을 들어서 내가 마시는 척을 해요. 근데 요때 확실히 가작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똑같은 단계를 맥쿤이 얘기한 서적에서는 효과음을 일부러 낸대요. 뭐 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마시는 척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효과음을 내는 이유가 나 지금 상징 행동을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드러내기 위한 어떤 효과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자기가득화는 확실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나의 일상생활을 흉내내는 가작화가 이루어지고요. 타인 가작화로 가게 되면은 두 가지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이 되었죠?
내가 다른 대상인 것처럼, 내가 강아지인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냈잖아요. 내가 강아지인 것처럼 흉내를 낼 수도 있지만요. 아까 요게 있었죠. 탈맥락가에서 그 연령별 단계를 봤을 때 의인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물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인형을 앉혀놓고 인형한테 먹여주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먹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먹는 상징 행동의 도식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다른 대상이 완전히 되어보는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상징 행동의 도식을 적용하는 것, 둘 다 타인가작화로 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334페이지 보시면 첫째, 가상행동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되거나 다른 놀잇감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컵으로 인형에게 먹이는 척, 엄마를 먹여주는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청소하는 흉내를 낼 수도 있고, 강아지처럼 걸어가면서 멍멍할 수도 있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단계로 가시면요. 사물 대체계인데 사물은 생략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대체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빗자루인데 자기는 지금 소방수가 물을 끄는 척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소방수가 사용하는 물 호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요. 335페이지에 외형적으로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창의적이고 상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일상적인 맥락과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가루를 햄버거라고 가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5단계를 보시면 상상이의 사물이나 존재. 자, 그래서 우리가 탈맥락화에서 가장 발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형을 가지고서 전화하는 척하지만 그 다음에는 전화기와 비슷한 블럭을 가지고 전화하는 척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화기를 가진 척하고 행동을 하겠죠. 그것이 요거예요. 상상적인 사물이나 존재. 그래서 이 컵 안에는 커피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커피가 들어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냥 단순하게 마시는 척하는 거랑 여기에 커피가 있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자, 5단계를 보시면요. 상상적인 사물이나 존재. 제가 명칭도 가상적 대행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누리과정 자료에 있는 명칭으로 일단 위로 올렸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사물, 물질, 사람, 동물이 없는데 있다라고 상상으로 가장을 하는 거다. 상상적인 사물이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를 탄 것처럼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거죠. 자, 6단계를 보시면요. 능동적 혹은 적극적 대행기다. 대행을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행을 하는 애가 있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타인 가작화를 할 때는요. 내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근데 인형을 눕혀놓고 인형을 의인화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척만 하죠. 근데 인형이 살아서 움직여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타인 가작화. 내가 이 병원의 간호사가 되어서 인형에게 주사를 놓는다. 이거는 타인 가작화이지만요. 인형이 움직이는 척하면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형이 걸어가는 척하고 인형이 가서 주사를 놓아주는 척하면서 말해요. 인형이 말하는 척해요. 이거는 능동적 대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탈중심화가 가장 발달하면 이런 형태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가장 발전된 게 바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놀이행동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유사한 사물이나 상황 대체에서 점차 현실과 유사하지 않은 사물이나 상황 대체로 변화해가는 상징놀이의 준거. 상황 대체는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사물 대체로 일단은 적용을 해서 문제를 본다라면 현실과 유사한 맥락에서 가상행동이 일어나다가 점차 현실과 유사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탈맥락화라고 얘기를 했죠. 현실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정도. 그래서 현실의 맥락의 어떤 물리적 특성이나 기능에서 벗어나는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단일한 상징 행동을 그냥 단일한 도식을 하다가
주제나 줄거리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각본 이론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을 통해 표현되던 가작화가, 그러니까 가장 행동의 중심이 나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로 분산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탈중심화라는 거죠. 자, 고엔을 볼게요. 놀잇감에 생명을 불어넣어 적극적인 활동의 대행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 대행자 혹은 적극적 대행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탈중심화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상으로 사물이나 사람, 동물이 있는 것처럼 가상할 수 있는 거, 상상적인 사물이나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가상적 대행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엔에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상하여 놀이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자기 가작화에서 넘어간 단계죠. 그래서 타인 가작화다. 자, 일상의 사물을 실제와 다르게 가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물 대체기 혹은 사물을 생략하고 대체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놀이로 넘어오면서 확연하게 단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놀이로 넘어오면서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암기의 부담이 이제부터 놀이가 가장 많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겼고, 그리고 놀이가 아무래도 처음에 파이팅을 가지고 있을 때 처음에 이해를 좀 이렇게 잘 해두는 것, 시간이 좀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앞으로 좀 했고요. 제가 오늘 1교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고 항상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년의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이 실망감을 다루는 거 다음으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하루는 공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기계는 아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다음 날은 다시 나의 루틴대로 다시 원래의 하루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은요.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하루를 완전히 쉬는 날로 생각을 해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정하셔도 됩니다. 아프면 다른 날로 좀 대체를 한다든지, 아팠을 때 이거를 나누는 그 하루를 쉬었으면 나머지 날들에서 다시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규칙을 세우든지, 아니면 꼭 아프다든지 예외 상황이 아니라 내가 그냥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이 감정대로 휩쓸려서 좀 못했어. 그럼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감정대로 하루를 보내버렸으니까 요번 주에 쉬는 날은 쉬지 않고 이 날을 대체하겠다. 이게 나의 규칙이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나를 감독할 사람이 없어요. 이 1년의 공부 동안.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대가를 치를 것인지 스스로의 약속을 정해놓고 스스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확실히 믿으시고 좀 하루를 공치더라도 다시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주일을 열심히 또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